죽음이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GDP 그러면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거죠.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이르면 물이 팔립니다. 생수시장.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제가 76학번이니까 말이죠. 이때 뭐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죠. 그때 GDP가 뭐 6천, 7천 이랬으니까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녔죠. 이게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스포츠에도 변화를 주는 거 알고 계시죠? 2만 불이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골프를 치려고 하죠. 실내 이제 볼링에다가 그리고 골프에다가 다시 바다로 가죠. 3만 불, 4만 불씩 되면 이제 해양 스포츠를 즐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소득 10,000달러에 이르게 되면 물이 팔립니다. 생수시장이 팽창하는 것이죠. 2만 달러가 되면 드디어 이제 이때는 공기를 팔아먹는 거 알고 계시죠. 팔아먹는다는 말이 참 웃기지만 어찌됐든 이때 미세먼지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3만 달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면 시장이 확장된다, 팽창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가장 강한 욕구가 있다면 수면 욕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수면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수면 침대, 수면 식품, 뭐 수면 관련된 이 의료 약품들도 꽤 많아지고 있죠. 이를 다시 우리가 얘기한다면 1인당 GDP 1만 달러까지는 사실은 의식주의 목을 매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콘이 뭐로 보입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맨 앞에 것은 그리고 밥그릇 보이죠? 식, 그리고 집 모양이죠? 주, 의식주.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식주 이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콘이 건강,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꽃, 아름다움, 락, 환한 얼굴,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종, 마무리,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의, 식, 주, 건, 미, 락, 종,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GDP가 1만 달러까지는 의식주의 목을 맨다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지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하지만 2만 달러가 넘게 되면 의식주를 벗어나서 건밀하게 우리의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건강 헬스센터 굳이 나갈 여유 없었습니다. 수영장 찾지도 않습니다. 테니스 코트 찾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노동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가 되면 건강식품이 이제 또 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김밥 한 줄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등장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신토부리 음식에다가 어떻습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게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봉숭아 물들이면 됐던 것을 아니 굳이 발가락에까지 그렇게 이게 매니큐어를 칠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점점 이 아름다움에 어떻든 투자를 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운데 자신의 즐거운 인생에 많은 걸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만 달러가 넘고 4만 달러를 이제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 관심을 갖는 것이 뭔가 하니 인생의 마무리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종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임종활동의 약자죠. 농촌 봉사활동을 우리가 농활이라 불렀는데 임종활동의 약자를 종활이라 그렇게 해서 종활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때 어디서 살 것인가로 전환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죽음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굳이 덤벼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과를 다룰 때
이 죽음과 이제 수면을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잠이 뭐냐? 깨어나게 될 죽음이다. 죽음이 뭐냐? 깨어나지 못할 잠이다. 그래서 이제 숙면, 영면에 드셨다. 이게 잠든다. 이제 이 얘기인 건데요. 이때는 이런 죽음을 묻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묻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죠. 더 이상 그 죽음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제 죽음의 명제 앞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모르지 않고 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죠. 예외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는 것도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갈 수 있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죽음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음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랐다. 뭘요?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딱 한 가지죠. 현자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라고. 왜요?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마지막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정작 죽으면 죽음을 경험할 사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렘브란트 이후에 최고의 종교 화가로 알려진 한 분이 있습니다. 이중섭, 이게 한국 근대 화가에게도 큰 영향을 줬는데 프랑스의 조르주 르오입니다. 최근에 미제렐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관람이 곧 미사, 예배라고 불릴 정도죠. 이 미제렐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의 라틴어 문장 미제렐의 메이 데우스, 그러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첫머리를 따서 이제 미제레레 이렇게 불리죠. 루오가 아버지를 잃은 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상을 목격하는 등 인생에 한마디로 말해서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는 인간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긴 작품들이 바로 이 작품들입니다. 여기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작품을 소개해 보면 이렇죠. 인생의 힘겨운 직업, 인생의 힘겨운 직업, 아니면 인생의 힘겨운 작업이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깨는 꾸부정하고 그 고뇌하는 것, 힘겨워하는 게 그대로 전달되었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뭡니까?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예술의 전 영역에서도 죽음이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학 축제에서도 죽음의 주제가 떠오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의 황순원 문학관에 가면 황순원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좀 소개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내 가슴은 묘지, 묘지기는 나, 묘지기는 나. 내게 한 끝 줄을 남기고 간 이들을 나는 내 가슴 속 묘지 안에 부활시켜 놓는다. 나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듣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 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듣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만 한다. 그래서 죽는 것에 준비된 사람은 사는 것에 준비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었죠. 어떻습니까? 박경리 씨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마치 무슨 경지에 이르신 분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진 세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이 나이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아이다. 저는 그게 떠올랐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모진 세월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이제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그리고 다시 덧붙이는 게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이 이토록 다른 사람처럼 그냥 뭐 악다구니 물고 뭐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것도 없이 참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또 그 죽음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요.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부모는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로 이주하는 러시아인이죠. 소르본 대학교 교수였던 장켈레비치는 1966년 죽음을 얘기합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죽음이 그 지필 동기였는데 이때 얘기하는 것이 죽음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3인칭의 죽음이 뭘까? 과연 죽음에도 무슨 인칭 대명사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시죠. The first police boat returns from the search site. Parents waiting, bracing. They return one by one in identical plain white bags. Behind the screen, initial inspection. A blanket to cover. Then a short march back to land. Parents rush to the white tents to identify their children. You must have said, "Daddy, save me," weeps this father. No one is immune to the sound of losing a child. As the families leave the tents, so too do the stretchers, emptied, returning to the gurneys that await the next boat. Another group of someone's children. Another march back to the tents. 자, 이 세월호 사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리고 아픈 일이죠. CNN 뉴스의 보도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봤는데 이 일이 터지자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신문 기사 색인된 거 한번 보세요. 엄마들의 다짐, 결코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겠다. 명문대 고지받은 나를 반성했다. 판검사 엄마 되는 것보다 기본이 된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학원과에 끊었다. 많이 못 놀기에 미안하다며 통곡하던 유족들.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행복인 것을. 근데 이런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인칭의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었을 따름이죠. 그들의 죽음 아팠죠. 힘들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풀려지지 않는 과제처럼 앙금으로 남아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면 아직도 그들의 텐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면 그대로 잠듭니다. 그리고 내 일과에 빠져듭니다. 그들이 죽었을 뿐인 거죠. 3인칭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 죽음이 뭔가 하니 2인칭이죠.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또 친구들입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입니다. 학교 동창입니다. 이제 이유, 너가 죽었다 이거죠. 너가 죽었다.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애잔하겠죠. 그리고 그 아픔이 더 오래가고 슬픔이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도 또 원위치로 되돌입합니다. 돌아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각성이 있고 언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내가 언제 바뀌느냐. 그건 1인칭 죽음일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게 됐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가족을 그때 생각합니다.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죽음이 3인칭이든 2인칭이든 따져놓고 보면 나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상관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럴 때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어 사라지고 세월이 흘러 타인들의 기억에서 우리의 삶이 망각된다고 해도 우리 사후에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살았다는 것,
존재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이 세 가지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물음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뭘 묻느냐?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죽음에 대해서 이를테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말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복숭답을 하도록 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 주지 않는 죽음이 90.6%를 차지했습니다. 신체,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이 90.5%였고요. 뒤이어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이것이 89%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맞는 임종이 86.9%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죽음을 맞기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죠. 지난해 사망한 이들의 74.8%가 의료기관에서 임종했습니다. 집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은 1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22년 통계청 잠정 집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1998년 주택 내 사망자 비율이 60.5%, 의료기관이 28.5%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바뀐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은 익숙한 장소에서 가족의 돌봄 아래 죽음을 맞기도 또는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2025년이면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됩니다. 이때를 전후해 사망자가 연간 152만 명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죽음 사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용어가 이제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는데 임종난민, 장례대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국인은 66세에서 83세까지 17년을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삶의 5분의 1입니다. 말년에는 요양시설과 종합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오가다 그 쳇바퀴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빈도 죽음입니다. 이것을 놓고 안희곤 4월의 책 대표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건 명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진리의 한마디를 덧붙여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게 뭔가 하니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앞에 인간은 누구나 병원에서 죽는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요즘의 죽음을 더 자세히 정의하는 게 좋겠다면서 그는 이렇게 또 한 번 덧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원에서 아플 대로 아프다가 죽는다.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 죽음의 환경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런 영화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75세인가요? 죽는 게 어때요? 자, 화면 한번 보죠. 바로 이 화면인데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라 아닌가? 그래서 근미래의 일본, 근자할 때 근미래의 일본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죠. 이 스토리입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플랜 75라는 이름의 제도죠. 처음엔 반대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입니다. 주인공 가쿠타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조용한 하루하루를 끌어가는 그의 삶에도 플랜 75가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하죠. 등줄기가 오싹합니다. 바로 이 영화가 칸 영화제의 신인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화배우 송강호 씨의 주연 배우상 아시죠? 지난 17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랜 75는 이런 불온한 상상을 그린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저희가 그 감독인데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달 열린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에 해당하는 카메라 도루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다는 거죠. 평가가 이렇습니다. 영상은 고요한데 등줄기가 오싹하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나라를 말하죠. 최초에 돌입한 나라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9.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 부르는데 감독은 이 단어가 주는 불편한 느낌의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네 인생은 곧 끝난다는 식으로 후기란 말이 붙은 게 기분 나빴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이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에도 위화감을 느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영화에는 정확한 연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3년 후인 2025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2025년 문제라는 말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선 전후 베이비붐 시기였던 1947년에서 1949년 출생자를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수가 약 800만 명에 달합니다. 2025년에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75세에 이르러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 문제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 사회보장비 부담이 폭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활기와 매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면 살아갈 가치가 없는가? 영화 속 플랜 75는 2025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간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유하죠.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콜센터, 이 제도를 선택한 이들에게 나라가 위로금으로 주는 10만 엔, 그러니까 약 96만 원을 받아 마지막 온천 여행을 떠나는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끈다고 하죠. 일본은 이러한데 서구 사회는 조력 존엄사라고 해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태어날 권리는 내게 없지만 죽을 권리는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장이죠. 한국도 이미 그 태풍권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하이패밀리는 올해가 30주년입니다. 한 세대를 버텨왔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30년은 한 세대다. 세상 어떤 일이든 한 세대를 지켜봤으면 결론을 내려도 된다 그랬는데 그의 말대로 제가 내리고픈 결론, 내리고픈 결론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상황, 여기에 좀 결론을 내리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정이다. 다시 가정이다. 어쩌면 이것은 코로나가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답을 찾았을 때 우리는 박경리 씨가 이제 보여준 것처럼 홀가분하다, 이렇게 좋은 것을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 자꾸 의료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는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3번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얘기하죠. 심장이 멈출 때가 있고 땅에 묻힐 때 사람은 또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심장이 멈출 때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 인생이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무덤에 묻힐 때 내 시신을 옹구해줄 4명의 친구를 구해 두었다면 그것이 성공 인생이라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3번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 누군가가 내 무덤가에 와서 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이 지구촌에 1명이라도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존귀한 인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죠.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아 귀가를 서두르고 꼭 안아주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때 그 세월호 사건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우리는 레미제라블의 한 대사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고, 다시 가정이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떠날 건데 이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때 우리 가정도 행복 가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